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청년위원 김수빈입니다. 여러분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감독님과의 대화에서 앞서 이몽선 감독님께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영화 감독이자 미술 작가인 이몽선 감독님은 그동안 영화 위로공간, 여행 등에서 역사 속 소외된 개인의 서사를 모으고 여기에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하는 작품을 주로 하시는데요. 감독님의 영화 위로공간으로는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임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감독님과의 대화 인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흥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일제강점기서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현대까지 한 세기를 넘나드는 시간을 하나의 영화로 담아내셨잖아요. 그런 작업이 정말 어렵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하셨던 과정, 좀 힘들었던 과정 같은데. 네, 일단 이 작품 제목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된 거는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국정농단 건 관련해서 뭐 집회, 촛불 집회하고 뭐 태극기 집회가 막 광화문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집이 부안동이었고 차가 많이 막혔기 때문에 걸어서 좀 많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를 걸어가면서 집에 가면서 참여하기도 했고 또 이제 집회들을 몇 달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좀 나눠져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보면서 느낀 부분도 있고 기존에 이제 여러 작업들을 하면서 비념이라는 사상 관련 주제, 또 이제 노동 관련 주제, 또 이제 베트남 전쟁 관련 주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면서 한국 사회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분단이 원인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거를 사실 이제 2016년도 그 집회를 보면서 더 이제 눈으로 좀 확인하게 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던 와중에 2017년도 초 1월에 이제 1월인가 약간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제 현대차 시리즈 작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기획안을 냈던 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조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제 그 제주 4.3 관련 첫 다큐멘터리 비념이라는 작품을 만들 때 2012년도,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첫 영화라서 이제 영화 쪽에서 뭔가 펀드 받는 것도 어렵고 미술 쪽에서도 뭐 받는 게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알아보다가 사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소개를 좀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김자동 회장님하고 김선영 대표님 인사드리고 그때 처음 인사드렸었거든요. 2010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조금 후원을 해주시고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잠깐 일기였고 그거를 자세히 그때는 이제 보지 못했고 이제 조금씩 보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다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념이라는 작품을 또 만드는 와중에 그 제주 4.3연구소를 찾아가게 됐고 또 이제 그 소장님하고 인사를 한 와중에 이제 또 그 소장님이 김종일 선생님의 이제 그 부술집을 또 주셨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하고 주셨는데 그걸 또 그때 이제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또 그걸 보게 됐고 그렇게 하면서 독립운동과 제주 4.3에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또 연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2월 달에 이제 그 베를린에서 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참석을 했고 그때 관련 작품이 여행 이전에 만든 단편이었거든요. 북한산이라는 작품인데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이 북한산을 오르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상영을 했는데 당시
같이 함께 참여했던 작가분 중에 한국분 한 분 계셨거든요. 그 작가님이 뭐 이렇게 제가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혹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머님을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뭐 어머님이 팔시산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이게 분단 전후 시기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겠구나 해서 그때 돌아오자마자 이제 광주에 계신 고경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이제 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아까 뭐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이게 이 전체적인 어떤 밑바닥 속에는 일종의 이제 뭐 노동 쪽에서도 노동계에서도 뭐 무슨 자기 이야기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자기 표현을 한다 하는 일종의 또 빨갱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업들을 쭉 하면서 이게 어떤 이유일까, 어떤 원인일까, 그게 이제 분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이 세 분이 분단 전후 시기이기 때문에 세 분을 이렇게 좀 연결해서 하면은 충분히 어떤 그 정사에서 다루지 않는 일종의 이제 그 여성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아 선생님은 이미 오래전에 이제 돌아가셨고 김동일 선생님은 한 번 뵀었는데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5년 전 2015년에 한 번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이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이제 고기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얘기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다가 어쨌든 지인, 뭐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지인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남겨놓으신 그 자서전과 구술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항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만들어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청년위원들께서 올려주신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오늘 아쉽게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배운단 단원들께서 좀 사전에 질문을 좀 주신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김동일 선생님을 인터뷰하신 와중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동일 선생님의 방을 감독님이 처음 접하셨을 때의 느낌이랑 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접하게 됐을 느낌이랑 그 차이점을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거 이전에 사실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하고 2017년도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로 먼저 좀 보여줬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보셨겠지만은 전시로 보여드렸고 그 전에 어쨌든 2015년도 김동일 선생님 방을 찾아갔을 때 굉장히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이렇게 아드님하고 두 분이 이제 사셨는데 이 굉장히 옷들과 이 집 이런 것들 계속 쌓여 있어가지고 처음엔 당황스럽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또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통역해 주셨던 선생님 이병현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모든 거를 제가 한번 가능하다면 미술관으로 가져가서 모두 좀 보여주고 싶다. 이 켜켜이 쌓인 게 저는 일종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의리를 가려놓는 것들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실제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실제 이제 가져오게 됐죠. 어쨌든 그 좁은 통로 쌓여있는 옷들을 보면서 그 저는 뭐 얘기 드렸듯이 뭔가 역사 쌓인 역사들 풀지 않은 어떤 역사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영화에 비전형 장기수 김영승님께서 출연하셨잖아요. 이러한 인물을 영화에 등장시키는 게 한국사회에서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로서도 처음 접하는 대목이었고, 근데 이런 비전형 장기수들을 실제 남한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영화 보셨겠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어도 사실 이제 50년 이후에 그런 뭐 감시
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어려운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좀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비전현장 교수 같은 경우도 선생님 같은 경우도 20년 동안 자기가 어쨌든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겠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기록되지 않은 인물, 소외받는 사람, 통일, 혁명 이런 주제를 영화로 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 처음에 2012년도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 갔을 때 독립운동 정주환 선생님이 이 책을 받은 다음에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독립운동이라는 너무 크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런 큰 역사적인 어떤 사건 뭐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긴 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사, 그러니까 묻혀진 개인사,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 뭐 알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뭐 가족사를 가지고 작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사가 개인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게 어쨌든 사적인 역사가 공적인 역사 안에서 있고 또 이 역사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제주 사상 관련 작업을 할 때도 지금 저의 파트너 함께 살고 있는 김혜경 프로듀서의 외아 할아버지가 그 사상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이 김민경 프로듀서의 가족사에 대한 작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것도 이제 개인사죠. 개인사로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주 사상과 만난 또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개인의 역사와 어떤 공적인 역사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국가 혁명, 통일, 조국 이런 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개인의 목소리, 뭐 이런 것들, 역사, 사적인 역사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미친 개인들의 그런 개인적인 목소리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분들을 기록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영화가 주는 메시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있을 것 같은데 영화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개봉을 한 후 직간접적으로 받은 불이익 같은 게 없었는지. 불이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정확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이 작품을 기획할 때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였거든요. 됐을 때는 실제로 이제 전시가 딱 시작할 때 전에 이제 좀 탄핵됐지만은 기획될 때는 됐고 이전 작업들은 약간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게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작품들이 직접적으로 비판적이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식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은 갖지 않았습니다. 본 영화에서 배우분들이 탈북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북민 배우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캐스팅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북한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제 단편이었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북한 이탈 주민 여성분들하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뭐 김근태 재단에서 평화 통일 관련 주제로 이제 준비한 전시였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북한 만나서 이제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배우들을 이렇게 좀 섭외를 한 거는 사실은 이 지금 새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북쪽으로 뭐 동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이주의 어떻게 보면 이주의 역사이기도 한 혁명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냥 재현 배우가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있으니까 저는 전문 배우보다는 이 지금 기존 인물들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맥락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재 이 분단의 어떻게 보면은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국민들이 이렇게 좀 다시 내려오는, 그러니까 당시 그러니까 한 70년 전에는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독립운동을 갔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과 공간과 뭐 세대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또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해서 한 세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한 출신의 뭐 학생,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온 학생, 그 다음에 또 제일 조선인,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 젊은 여성 이렇게 세 명이 하면은 더 의미가 있겠다 했는데 이제 제일 조선인 쪽은 조금 뭐 이렇게 좀 섭외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좀 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오신 두 젊은 여성분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시 때는 사실은 이제 3채널로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분의 이 세 젊은 분들, 그러니까 배우들이 뭐 배우들의 역할이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냥 역할만 하는데 그 3채널 작품, 미술관에서 했던 작품을 끝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또 장편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러면은 이 젊은 여성들의 어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하겠다. 지금 세대에 좀 어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역사를 좀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한테 다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장편에서 좀 싣고 싶다. 괜찮겠냐 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영화가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게 100년 전에는 북으로 올라갔는데 또 100년 후에 지금 세대는 남쪽으로 또 내려오는 그 교차점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영화에 미쳐 더 담지 못해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는지 촬영하면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촬영 인터뷰를 해주신 분이 이제 그 김동현 선생님의 첫째 아드님이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술관에서 전시 끝나고 나서도 그분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김동현 선생님의 아드님은 한 분, 일본에 살고 계신 한 분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그 김동현 선생님 보내드리기 위해서 붓을 좀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독립운동 뭐 전체 어떤 역사에서 여성이 가진 의미나 위치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김동일 할머니도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사삶에 있어서는 좀 여성으로서 활동했던 그런 게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데 그렇게 그 생각만큼 그게 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는 거를 좀 제주도 쪽에 좀 알리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굿이라는 약간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때 굿을 준비하면서 이제 첫째 아드님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아드님 모셔서 같이 둘째 아드님하고 아마 두 번째 만나신 거예요. 서로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일본어만 하시고 한 분은 이제 한국어만 하시기 때문에 두 분이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 두 번째 만나고 아마 지금도 못 만나셨을 거예요. 둘째 아드님도 그때 처음으로 제주도를 방문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제 굿이 끝난 다음에 그 선생님하고 이제 인터뷰 요청을 드렸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분의 아버지의 어떤 그 역사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김동일 선생님이 한라산 활동하다가 잡혀서 광주로 와서 광주에 있을 때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리산에 활동하기도 하고 그때 이제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때 남쪽에 좀 점령이 됐으니까 그때 아마 뭐 연애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낳은 아드님이거든요. 그걸 처음 알았고 이게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기도 하고 또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남북 분단의 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분의 인터뷰를 하면 이제 모든 게 이 작품에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를 모두 끝낸 다음에 이렇게 밀려왔던 거는 뭔가 또 다른 시작이구나. 어떤 역사든 작품이든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더 밀려왔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시작이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영화 초반에 위아래로 나뉘는 타이틀이나 표지의 강렬한 색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강, 파랑으로 대표되는 정치색을 나타내신 걸 수도 있고 영화 중간에 무당과 구판이 등장하는 만큼 민족 전통의 오방색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포스터나 로고 디자인에 대해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포스터는 굉장히 국내에서도 굉장히 포스터 디자인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해주셨고 이 작품을 보고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의 전통 장례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줄 만한 소중한 세태를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도 통일교육을 하면서 거듭 재확인을 했지만 그 청년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잘못된 기사,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그 정의를 가릴 만한 기준이 좀 모호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좀 청년들이 어떻게 자기 소신을 좀 지켜나가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저도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젊은 세대하고 같이 좀 고민해야 하고 찾고자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작품들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처음에는 이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런 말이든 글이든 기존의 이제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의 얘기를 대신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쨌든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많은 역사 속 인물도 있지만 정말 어둠 속에서 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동해오시고 묵묵히 활동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등장하는 분들이 그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의 삶을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새겨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만드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상업 영화 또는 뭐 대중 예술이 하는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뭐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 또는 대중적이지 않은 예술 작품들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보시면서 그 안에서 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의 어떤 얘기, 활동, 행동, 길을 통해서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새로운 길은 과거에 오셨던 분들의 그 길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계속 더듬거리지 말고 어쨌든 과거에 자기의 정말 목숨을 던지고 신념을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분들의 삶을 보면은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 상업적 오락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난무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발굴해 주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감독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이걸로 감독님과의 대화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민 감독님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